청동기 두둔. 자, 당연하겠지만 청동기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뭐 오늘부터 청동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청동기는 보통 AD 한 2000년경?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자면 이 시기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 AD 2000년, BC 2000년이지, BC 2000년. AD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어. AD 2000년이면 지금이잖아. BC 2000년.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400, 4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한반도 기준이에요. 한반도 기준이고, 자,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청동기의 핵심은 뭐냐? 여기서 코어는 아까 전에 신석기는 뭐가 핵심이었어요? 모든 사실은 다 어디서 출발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청동기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청동기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청동기는 돌멩이를 써요. 청동기를 쓰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왜 청동기 시대라 그래요? 청동기가 등장했으니까. 청동기를 써서가 아니라 철기 시대부터는 철을 쓰지. 철기를 쓰지. 자,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계급의 발생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핵심은 뭐가 생겼음? 계급. 뭔 소리요? 청동기 시대의 핵심은 무엇이다? 계급을 씁니다. 계급. 계급이 생겨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자, 뭐야, 이거 붙어있어. 자, 계급이 발생. 계급이라는 건, 자, 계급이라는 건요, 일단 두 가지 이유에서 보통 추정을 해요. 계급이 발생하는 건. 하나는 가장 간단한 건 전쟁이죠. 위너 테이크스 올이니까 전쟁을 해서 이긴 놈이, 지면 노예잖아. 그러니까 계급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전에, 전쟁보다도 앞서서 계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잉여 생산물 때문일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요 얘기는 좀 더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훅 잉여 생산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랑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잡아오면 그냥 마을 사람들 같이 밥 먹는 이런 구조였는데 청동기서부터 네 거냐 내 거냐를 갈러요.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저리 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유권의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의 개념. 자, 그게 그대로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농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는요, 잘 봐봐. 농사는 그 어떤 산업보다 위치적, 지리적인 요인이 진짜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농사 짓는 기술이 좋아도 땅이 똥 같은 땅에서 만나면 농사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자, 예를 들면 강이 흘러. 강이 흘러?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땅이나 이런 땅은 좋은 땅이란 말이지.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강하고 물하고 가까우니까 물대기 편하고 소출도 좋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쯤에 있는 땅이면 어떨까? 아주 나쁘지. 물에서도 멀고 당연히 척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모한 땅하고 그러니까 풍요한 땅과 척박한 땅에서의 뭐의 차이가 나버려요? 여긴 생산력이 대단히 높고 여긴 생산력이 대단히 낮아요. 중요한 건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같이 먹고 사니까 예를 들면은 두 집이 합쳐서 그러니까 보통 한 집당 1년 살려면 100이 필요한데 저 두 집 합쳐서 250이 생산된다면 신석기 시대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예를 들면 얘가 200을 얘가 뭐 예를 들면 250이니까 얘가 혼자 뭐 200을 생산하고 얘가 50을 생산하는 구조면 어쩌나 그지? 100이 필요한데 100이 필요한데 얘는 진짜 땅이 좋고 땅이 좋아서 200씩 나오는데 얘는 50이 나온다면 얘는 척박하니까 50의 생산량을 갖는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건데. 당연하겠지만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식량이 부족하죠. 그러고 얘가 내 거 갖고 있는 애가 갑자기 얘한테 식량을 나눠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빌려야죠. 당연하겠지만 이자도 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리면 첫 해에는 50만큼 빌려서 어떻게 한 해 넘겼다고 해볼까? 그 다음에는 어쩔 거야? 빌렸으니 갚아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 농사 지면은 난 농사 져봤자 빵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이 땅을 그냥 얘한테 줘버리고 어, 내가 먹고 살 만큼 농사져서 소작을 받는 게 훨씬 나은 판단인 거야. 땅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뭐가 되고 피지배자가 되고 얘는 지배층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얘는 얘를 뭐 한다? 통제하죠.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통제하죠. 이게 계급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발생함을 알려주는 거의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 첫 번째,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적. 뭐? 네, 고인돌이죠. 자, 이것도 시험 출제 무조건. 안 내면 선생이 미친 삐리리리리리리리 이런 거예요. 아 진짜로 안 내면 이거 고인 평동기를 내는데 고인돌을 안 냈다고? 미친 거지. 아예 안 내면 모를까. 자, 고인돌은요. 설명을 해드리면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요. 탁자식이 있고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으면 다리가 좀 길어요. 다리가 좀 길고 바둑판식 고인돌은 진짜 바둑판처럼 이렇게 했을 때 다리가 이렇게 조그만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한반도 북쪽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가장 남쪽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논 한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보긴 했는데 제대로 보호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요 강화도 북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고인돌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게 얘를 갖고 뭘 우리가 하냐면 이 고인돌의 위치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고조선의 영역을 묻는 문제 언급할 때 이 탁다식 고인돌의 위치를 갖고 지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계급이 발생한 걸 알려주는 두 번째 요소 바로 청동기죠. 그러니까 청동기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고인돌에서 나왔어요. 고인돌에서 나왔어. 그리고 단순하게 되지만 고인돌은 이만한 돌반지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여지까지 모든 고인돌들이 제일 크거든요. 강화도의 고인돌 그 위에 올려놓은 돌이 얼마인 줄 알아요, 무게가? 위에 올려놓은 돌이? 그게 무게가 6톤인가 그래요. 잘 생각해봐. 6톤짜리 돌을 그러니까 6톤짜리 돌은 강에 없어. 왜냐면 강은 물에 휩쓸려서 맨들맨들해진 돌이니까 강에 큰 돌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걸 산에 가서 진짜 져다 날린 거야. 그러니까 너 그게 한 명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서 돌을 캐서 일일이 끌고 내려와서 그 빠개지지 않게 잘 보호해서 끌고 내려와서 멀쩡한 평지까지 데리고 와서 그거를 보통 이제 고인돌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땅에 있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파.
요렇게 파. 그래서 요 다리부터 넣는 거야. 여기서 다리부터 넣어. 그 다음에 이렇게 넣었잖아.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길 파. 여길 파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럼 여기에 끈을 엮어. 땡겨.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파놓는 거지. 그러면 땡기면 얘가 이렇게 서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런 다리가 만들어지면 여길 흙을 메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거 흙을 메꿔 여기도 흙을 메꿔. 그래서 이만한 돌멩이를 실어 나르는 거야. 붙인 다음에 흙을 퍼. 여러분 고인돌 완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현대 같은 경우면 지금이면 뭐 그냥 하루면 할 일이지만 이게 지금 기원전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대작업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부장된 부작물이 청동기가 등장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청동기는 뭐가 나왔냐면 거친 무늬 거울하고 그 다음에 비파용 동검이 나왔어. 그러니까 비파용이라 그런 건 생긴 게 넙대대하게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파용 동검이고요. 자, 거친 무늬 거울, 잘 생각해봐. 무덤에 거울이 나왔어. 거울의 용도가 뭐지? 거울의 용도는 얼굴을 보는 거지. 물론 청동 거울이니까 제대로 보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얼굴을 보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사람이 자기 외모를 가꿀 일이 있니 없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청동기에서부터 자기의 외모를 가꿀 시간이 있는 건 한마디로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노동을 안 해도 되니까 외모를 가꿀 시간이 나지. 그러니까 그 무덤에 거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범상한 신분은 아니라는 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비파용 동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청동기의 무덤에는 뭐가 나오질 않냐면 농기구가 없어. 농기구가 없는데 농기구가 없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 추정을 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청동 자체가 그렇게 단단한 금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합금이잖아.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금속이 아니라서 무기로 쓰기는 좀 부적합하고 그러니까 무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무기는 나를 세우니까 농기구로 쓰기엔 좀 부적합하다라는 평이 있어. 그 다음에 뭐 그냥 안 쓴 거야. 뭐 왜냐면은 수가 적으니까 이게 녹여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쓴 건 이 동검을 지네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비파용 동검은 메이드 인 차이나야. 넘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쓰기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비파용 동검은 봐봐. 비파용 동검의 출토 범위는 역시 고조선의 영역과 동일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유물이 되는 거야. 비파용 동검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동기입니다. 청동기입니다. 농사를 짓죠. 근데 이제 뭐가 시작돼? 잘 봐봐. 재밌는 거. 뭐? 벼농사가 시작돼. 벼농사가 뭐 어쩌라고요? 저기서도 농사 졌는데 달라. 왜냐하면 벼농사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농사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이제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난이도가 높냐면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가 6, 7, 8월에 우다다다 내려. 그러니까 6월, 7월에 우다다 내리고 8월에 뭐 찜 삼복더위 이러다가 9월에 가끔 재수없으면 태풍 몇 개 와서 비 내리는 게 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를 빼고 나머지는 한 달에 비 오는 날이 많아야 한두 번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 가깝단 말이야. 그런데 벼농사는 있잖아. 잘 생각해봐. 벼는 추수할 때까지 뭐 해야 돼? 추수할 때까지 벼가 물에 잠겨 있어야 돼. 계속. 그래서 모내기 시작할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벼가 물에 잠겨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부족하면 할 수가 없어? 물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비가 언제만 내린다고? 6, 7, 8월. 물이 모자른 거야.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반도 남쪽은 비가 많이 내리니까 괜찮은데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공적인 저수지가 필수야.
근데 저수지가 무슨 옆에 동네 우물 만들듯이 조그마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저수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해야 해? 어, 노동력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노동력을 동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야? 계급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벼농사를 졌을 거라고 추정해. 저수지가 필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이제 보면 벼농사를 지니까 당연히 토기는 나오겠죠. 토기가 등장을 하는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가나 바닷가보다 아무래도 배산임수 지형 같은 데 있지. 강은 있긴 있지만 꼭 강의 거리에 연연하지 않는 배산임수 같은 지형에다가 집을 지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뾰족한 토기가 없어졌거든. 그래서 좀 특이하게 미송식 토기라는 토기가 나옵니다.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옆에 사진 있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시대의 농사는 뭘로 적게? 청동기? 노. 이 시대의 농사는 여전히 석기로 줬다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반달돌칼이야. 이거 별표. 뭐 하는 도구? 벼베는 도구. 벼베는 도구. 반달돌칼. 벼를 베는 도구입니다. 쭉.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반달돌칼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거든? 여기에 점 두 개. 근데 보통 착각하고 여기를 손가락 그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노끈 있지. 끈을 넣어. 그래서 손에 묶으면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넣은 거 아니야. 가끔 착각하는 애들 있어.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봐봐. 자 봐봐. 집을 지어요. 집. 집을 짓는데 집을 이렇게 네모나게 짓는다. 그리고 집 털을 살펴보면 집을 어떤 스타일로 짓냐면 이렇게 묶어서죠. 집 위치가 문 위치가 여기. 어? 남향으로 안 하네 문 위치를? 왜? 사람이 여기서 통제하고서 야 나와! 그러면 우르르 나오게 하려고. 그 집이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건 그만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좋지. 원으로 만들면 이렇게 해서 이 원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 직사각형은 단체로 몰아놓으려고. 그리고 집 안에서도 화덕도 이렇게 돼 있어. 구석으로 가. 그럼 잘 생각해봐. 화장 옆에서 누가 자게? 누가 자게? 그 집안 가장.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이 화덕 근처에서 잘 거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청소년기쯤이나 이렇게 되는 남자애들은 이 끝에서 자겠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뭐가 생겨? 계급이 생겨. 그런 차이야. 그래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기로 가볼까요? 자, 참고로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고조선이 딱 이 시기예요. 고조선이 딱 이 시기예요. 그리고 네,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철기, 따단 따단. 어우씨, 소리가. 미안해요. 지우개를 그지같이 붙여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자, 철기, 초기철기라 그랬죠. 초기철기. 자, 초기철기. 이 시기에서부터는 자,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한 페이지 옆에 넘어가 볼래? 고조선 보이지? 고조선 보이지? 이 초기철기 얘기를 하기 앞서서 고조선 얘기부터 해보자.
자, 고조선 BC 2333년에 건국됐고요. 이 건국연도가 여기까지는 막 다 BC 대략 대충 치는데 여기는 갑자기 건국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나라 역사서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책에 삼국지는 알지? 유비관우 장비나루 그 삼국지. 조조가 세운 나라 이름이 위나라잖아. 정확하게는 조조 아들내미인 조비가 세웠는데 위나라잖아. 그러니까 진수가 나중에 쓴 삼국지 정사에 위나라 쪽의 내용을 쓴 게 위지야, 위지. 그 중에서 한반도 쪽을 쓴 게 동의전. 거기에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이제 몇 년에 건국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중국 사서를 기록해가지고 이게 추정치를 찾아봤더니 대략 BC 2333년이 나오더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처음에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고조선의 영역이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와 뭐의 출토 범위 학자식 고인도라고 뭐야? 비파형 동검의 출토 범위가 고조선의 영역이고요. 시험에 나온다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단군 신화 두 번째로는 쭈쭈 니네 학교가 그거를 내는 걸 좋아하신다면 사료를 내는 걸 좋아한다면 단군 신화는 거의 빼박켄트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냐면 삼국유사에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오니까 보자 하지. 여기 보면 어머 내가 페이지 넘버를 안 했나봐. 요거 보이지?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봐. 여기 넘기면 세 번째 페이지쯤에 고조선의 발전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여긴 없네? 이거 그냥 설명할게. 그냥 내 프린트 봐라. 없다. 그러니까 당군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환인이 있죠. 이 양반은 신이에요.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내려오시죠. 뭘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땅이 좋아 보여서 땅 투기라로 내려오셔요. 자, 내려오실 때 풍백, 우사와 운살 끌고 내려와요. 자,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다? 풍백, 바람, 우는 비, 운사는 구름. 참고로 환희는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웅 본인이 뭘 상징하고? 태양을 상징하고 바람, 비, 구름이니까 어찌 얘네 뭐 했구나? 농경을 지었던 농경민족이구나를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잘 살았어요. 뭐 350가지의 별을 만들면서. 알다시피 누가 왔어요?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죠. 그리고 쑥이랑 마늘 쳐먹고 100일 동안 버텨보렴. 그지? 그래서 누구는 갔고 호랑이는 에이씨 빵 못해먹겠네 이러고 갔고 곰은 그거 버텼죠. 잘 봐봐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진짜 곰하고 호랑이가 왔겠니?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추정하냐면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과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이 온 거지. 당연하겠지만 각 부족은 토템으로 섬기는 짐승의 성향을 담게 되는데 호랑이를 섬기는 짐승은 기본적으로 좀 참을성이 없으니까 얘는 이게 이 환웅 부족이 내건 쑥과 마늘이라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리가 났고 곰 부족은 거기에 충성을 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누가 여자가 되고 얘가 여자가 되는 이유야. 만약에 얘가 더 센 애였으면 얘가 남자가 됐겠지. 응? 그랬고 이 둘이 결혼을 하셔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 둘이 결혼하셔서 그렇죠. 단군 왕검이 태어났죠. 자, 이 단군 왕검은 당연하겠지만 이걸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뭐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부족장의 호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부족장의 호칭 정도로 이해하면 좋은데, 단군왕검은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얘는 제사장의 뜻이에요. 자, 이 단자가 재단할 때 단자거든. 재단 군이라는 건 우리가 뭐 누구군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군이라는 건 원래 임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책임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왕검은 이름에서부터 왕의 기운이 풀풀 풍기죠. 그러니까 얘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뭐요? 이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의 사회? 그렇지. 재정, 일치의 사회란 말이 진땡 많이 나오죠. 진짜 단군한 거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 선생님이 난이도 빡세게 낼 거면 풍백, 우사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내 농사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팔조법이요. 팔조법은 실제로 남아있는 건 3개. 응?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뭐, 그러고 뭐, 영법까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아까 전에 여기서 보라는 이 페이지 있지. 이 프린트. 이 프린트를 보시면, 거기 자료집인가? 4번째 페이지. 거기에 그 자료 4번에 고조선의 팔조법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팔조법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고, 다치게 한 사람한테는 50만 전을 내게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50만 전 내게 한다? 당연하겠지만, 자, 50만 전이 뭐야? 돈이잖아. 돈이잖아. 그러니까 뭐, 사유재산 개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돈을 재산을 내라는 거. 응?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봐봐. 죽인 자는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함무라비 먹던 스타일의 법이지. 그지? 그 다음에, 도둑은 노비로. 뭐? 계급사회인 것도 알려주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나왔냐? 50만 전 내래. 피해를 입혔으면 50만 전 갚아. 뭐? 그렇지.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테미즘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고, 삼국 유사에 나왔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단군 사회가, 단군 왕검이 나라 만들어서, 뚜루뚜루뚜루 이러면서 만들다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훅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위만의 등장이지. 자, 다시 말하지만 대빵 발전한 나라는 누구예요? 자, 잘 하고 있다가 거기에 보시면 발전 PC 3세기 나오지. 선생님 프린트 보면 발전에 PC 3세기 왕이 세습을 했다는데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세습을 했으면 고대 왕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세습까지는 확실치 않고 그 다음에 관직도 따로 설치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누가 등장을 하셨어요? 위만이요. 자, 이 양반은 일단 상인이에요. 상인입니다. 고조선하고 거래를 하려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양반은 철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최초의 철기죠. 그리고 이렇게 아마 저기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이 삼국 시대니까 위나라 쪽하고 무역을 하는 상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들어와서 조용히 있냐? 아니지. 누굴 날렸어? 네. 철기를 들고 들어와서 당시의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날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 여기서 왕이라는 건 부족장에 가까운 거니까 상속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왕을 잡는데, 그렇지. 얘가 어디에서 오긴 왔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오긴 왔지만, 어, 중국 사람은 아닐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통역을 안 해도 됐고, 두 번째는, 옷이, 복색이 우리랑 똑같았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유지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등장해서, 중요한 건 위만조선이 등장하면서 뭐가, 얘는 뭘 쓰기 시작했다? 철기.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뭐요? 네. 철기요. 초기, 우리가 보통, 참고로 말하면 지금도 철기지. 지금도 철기잖아. 무슨 세라믹이니 뭐니 쓰지만 산업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여전히 철로 만드니까 지금도 철기인데. 그래서 이 시기를 아까 전에 잠깐 보면 초기 철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어가는 시작이고, 그리고 이 철기로 바뀐 다음부터는 변화가 진짜 커요. 왜냐? 철기는 당연히 뭘로 썼지만, 어, 무기로 썼지. 근데 철기가 정말 더 크게 기여한 건 농기구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무기로 쓰면 전투력이 어마무지하게 오른다. 일단 강도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위만이 준나라를 그러니까 고조선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잘 생각해봐. 청동기는 전쟁도 했어.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청동기 때 전쟁을 뭘로 했을 것 같니? 청동검? 아니라니까. 청동검을 갖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족장 계급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청동검 자체가 우리가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동검을 만드는 건 요 초기 철기 시대나 돼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 귀한 청동검을 일반 백성에게 말도 안 되지. 그럼 뭘로 싸웠을 것 같아? 얘네 짱돌 들고 싸웠어. 착각하면 안 돼. 청동기 시대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크고 아름다운 공성병기와 총칼이 난무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땅 돌리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석기라고 하지. 석기 시대에 가깝다고. 땅 돌리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때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냥 부족장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부족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한 부족이 커봐야 500명, 1000명이면 엄청 큰 부족인 거야. 몽골 쪽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한 부족에 많아야 한 2, 300명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해봐. 부족 전체가 다 합쳐서 200, 2, 300명인데, 거기서 전쟁을 해. 그러면 일단 반은 빼야지, 여자니까. 그지? 그 다음에 나이 너무 많은 양반도 빼야지. 어차피 도움이 안 되잖아. 애기도 빼야지. 그럼 실제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아마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선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200명 사는데 4분의 1은 50명이잖아. 50명 대 50명 싸우는 거라니까? 이건 전쟁이라기보단 뭐에 가까워? 패싸움에 가깝지. 땅 돌리고 싸우는. 이해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철로 된 칼을 들고 나타났다고. 이건 거의, 그치. 갑자기 저기 권총 갖고 서로 싸우겠는데 누가 갑자기 미사일 버튼 누른 거랑 다를 바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성능의 무기 아니야. 그러니까 위만이 도대체 나라 하나를 한 방에 들어 먹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다. 철제 무기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 철제 농기구. 철제 농기구를 쓰면 생산량이 확 올라가거든?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하자면 이전까지 농사 뭘로 졌다고? 돌멩이. 이게 농사라는 거 있잖아. 기본적으로 땅을 깊게 갈아야 돼. 농사를 하려면 땅을 대충 쓱싹 그냥 한번 훑어주고 농사하면 안 돼. 땅을 깊이 가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갈아줘야 병충해 피해를 덜 봐. 깊게 가려야 되는데, 돌로 만든 곡괭이는 백날 해봐야 깊게 가기 쉽지가 않겠지. 청동은 너무 금속 자체가 물러서 농기구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고요. 땅을 맨날 패야 되는. 철제 농기구로 바꿨는데 일단 겁나 날카롭고요.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 수 있는 깊이 자체가 몇 배가 느는 거야. 그러니까 병충해 피해를 안 보니까 생산력이 올라가지.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은 꾸역꾸역 쌓아놓은 거는 곧 뭐로? 전쟁으로 가지. 이렇게 생산력을 쌓으면 이제 전쟁해야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청동기 써요. 청동기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시기에는 청동기가 발전을 하니까 한반도에만 있는 독자적인 청동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파형 동검 있었지. 비파형 동검. 그게 좀 더 멋있게 바뀌어서 세형 동검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여기서 세형은 가늘다 할 때 세자, 세세하게 할 때 세자. 세형 동검은 뭐야? 가느다란 칼. 근데 이 세형 동검은 재밌는 게 요즘 교과서에서 빠졌나 어땠나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출토됐거든? 그래서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우리나라에서만 출토돼.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아까 전에 거친 무늬 거울이었잖아. 응, 거친 무늬 거울이었잖아. 이제 무늬가 짤짤해. 그러니까 좀 더 기술 레벨이 올라간 거지. 그런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청동기 시대로부터 이제 초기철기로 넘어가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앞선 문화가 중국이니까요. 선진 문화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중국과의 교류라 그랬는데 맨 처음에 교류는 무조건 뭐예요? 상업입니다. 장사지. 그쪽에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팔고 우리도 우리한테 있는 물건 넘기고. 잘 생각해봐. 장사를 해야 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잘 기억해. 몇 개 팔고 몇 개 받았는지를 적어놓은 장부가 필요해. 장사할 때.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장사하면 망하기 딱 좋지. 그러니까 장부가 필요하고요. 장부가 있다는 건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기록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뭘 갖다 써서 한자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장사를 하잖아.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돈을 쓰죠. 우리나라 고조선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국 연나라의 돈이었던 명도전이나 오수전 같은 돈을 쓰는 거죠. 다 중국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했다는 것도 기록이 있다고 다시 말하지만 기록을 했다는데 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발견되냐면 붓이 발견돼요. 경남 창원의 다홀이라는 곳에서. 자, 경남 창원이야 얘들아. 어디냐면 여기. 창원이 여기라고. 잘 생각해봐. 창원이 여기라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넘어와? 이렇게 넘어올 거거든. 여기서 붓이 발견됐다는 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다 썼다고 봐야지. 가장 남쪽에서 발견됐는데. 그래서 다오리 붓이 중요한답니다. 거기서 얇은 칼이 세용동검이고 거기 보면 뭐지?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칼 보면 차 봐봐. 돈인데 돈이야. 그게 명도전. 그 밑에 그 밑에 동그란 게 엽전처럼 생긴 게 오수전. 그리고 그 위에 딱대기 있는 거 있지. 그게 붓이야. 요거. 우리 충남 다우리에서 발견했는데 당연히 붓이 발견해서 위 앞에는 어디 갔어요? 없어졌지. 다 썩어서 없어졌지. 대만 남은 겁니다. 대만. 이렇게 해서 위만조선은 철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뭐 끝? 뭐 끝? 선사시대가 끝나지. 기록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자,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제 위만조선이 나오는데 위만조선은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위만이 상인 출신이었고 당연히 상인은 뭘로 돈을 벌어요? 장사해서 돈 벌었지. 근데 준왕이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준왕이 위만한테 쫓겨 내려갔거든. 자, 영역 국가가 아니야. 당시는 그냥 그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부족 세력에 가깝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조선은 이 라인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준왕이 내려가고 여기에 사만이 있어. 진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거든. 그런데 이 동네가 요 동네가 철이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한 동네. 철광산이 발달하고 나중에 가야가 있는 지역이거든. 철이 되게 유명해. 근데 얘는 누구한테 막혀서 고조선에 막혀서 이 철을 어디랑 거래할 수가 없게 된 거지. 중국하고 중국의 한나라인데요. 한나라랑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바다로 가면 멀어. 야, 이제 청동기 시대에 그 정도의 배를 건조할 기술이 있을 따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멀어. 육지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고조선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그 철을 사. 누구한테 팔아? 한나라한테 파는 거지. 중개무역을 합니다. 돈을 아주 찹찹 짭짤하게. 근데 이게 정독고 돼야 되는데 선을 어느 순간 넘은 거지. 그래서 누가 빡쳤냐면 당시에 한나라의 황제? 한나라는 그 한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잖아요. 한나라의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한 황제가 3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무제요. 실크로드 만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애들은 그냥 실크로드 만들었다 이러는데 실크로드가 중국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죠. 잘 생각해봐. 중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장사길이야. 장사잖아. 물품을 들고 가지. 잘 생각해봐. 그거 약탈하면 돈 된다? 약탈하면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는 길은 무조건 뭐가 담보가 돼야 돼? 안전이 담보가 돼야 돼.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어떤 미친놈이 거기로 가서 장사를 해. 그것도 거리나 짧아야지. 고비 사막을 뚫고 지나가는 길인데. 이해가? 안전이 담보돼야 장사한다니까? 그렇다는 건 그 실크로드 그 구간에서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는 거야? 무제가 책임지는 거야. 그만큼의 파워와 군사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크로드가 그냥 갔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뚫었다? 어마어마하지.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는 실감을 못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로. 자 어쨌든 한무제 때였는데 이 중개무역을 하고 있는 사실을 한무제가 알게 됐네? 빡치잖아. 그래서 한무제가 쳐들어와. 고조선에. 그리고 이겼겠냐? 졌지. 졌어. 그거 봐봐. 한무제 때 쳐들어서 BC 108년에 멸투도망. 그래서 한군현은 한나라는 중국 한나라는 해봐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중국 민족의 기원이지. 중국은 지들을 뭐라 불러? 한족이라 부르잖아. 이 한자 쓰거든. 그러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박살을 냈어. 그리고 얘네는 원래 무슨 제도를 썼냐면 군현제라는 제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고조선을 박살내놓고 고조선 영토를 그냥 한나라 영토로 찌찌꿍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뭘 설치해? 한군현을 설치합니다. 그걸 4개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사군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낙랑군. 그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그 스토리, 거기가 낙랑군, 자명고 스토리로 유명한 그 낙랑군이 한 9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망하는 9년이고, 뭐, 임계, 토둔, 뭐, 이렇게 많은데, 몰라세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자, 그 밑에 멸투도망, 거기 보시면 고조선의 세력범위 보이죠? 청동기?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양동범위 출토범위, 미송리식 토기도 나오는데, 여기 봐봐. 요즘 교과서에는 미송리식 토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북방식 고인돌하고 비파양 청동검은 100%. 이거는 무조건인데, 미송리식 토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뻘건 나라들 해봅시다. 그 여러 나라의 성장.